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8월 16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2008년 폭락과 2020년 폭락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이슈로 폭락이 왔었고요. 2020년 3월이죠. 3월. 2008년도는 이게 몇 월이더라. 아무튼간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왔어요. 자, 미국발. 그 다음에 이제 이 흐름들을 보면 폭락 후에 이제 되돌리는 흐름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는 여기에서 몇 개월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올라왔고, 2020년도에는 요 밑에서 쉰 게 없습니다. 그냥 V자로 올라왔어요. 자, 2008년도에 이걸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들었다 눌러서 쌍바닥을 만들고 갈 거다 라는 식의 이상한 기술적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때 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닥을 다지고 갈 거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오면 뭐 반등이 뭐 1600포인트인가 1400에서 올라왔을 때 요때부터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자, 조정 들어오면 사야 되니까 지금쯤 현금을 만들자고. 그런데 2400포인트입니다. 지금 조정이라는 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변동성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변동성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변동성을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곡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대응을 해가는데 밸류를 기준으로 항상 놓고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그에 맞춰서 대응해가야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판단 미스를 한다 그래도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수를 아웃퍼폼 해가면서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항상 뚜둑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간까지 온다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리스크일 경우가 많거든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미국의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 그런 은행이 망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라는 폭락이 올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IMF도 대우라는 기업이 망할 줄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몰랐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변동성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1998년도에 리스크가 왔었고, 자, 2008년도에 자, 이제 금융위 리스크가 왔으니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막 얘기할 때 어때요? 이때 리스크가 올 거다 해가지고 하락을 막 회피하는 언론 조장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진짜 폭락은 2020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과거와 똑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움직이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합리적으로 추적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지금 업황은 어떻고 그때와 지금 달라진 부분들은 뭐고 이런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역사는 반복은 되는데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모습이 다른데 같은 모습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경계를 하고 우리는 변동성을 예측하지 말고 자, 투자를 기존에 해나가는 대로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008년도과 2020년도에는 지수 흐름이 어떻게 달랐을까를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2008년도에 자, 그쯤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는 2007년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57%가 폭락이 진행이 됐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 정도 폭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번에는 빠지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약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자, 2년에 거쳐서 빠졌어요. 이때는 거의 한 1년 만에 흘러내렸고 이번에는 2년에 거쳐서 폭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하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격이 다소 약하게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고점에서 연결해놓고 보면 마이너스 44%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자 55%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그리고 이제 반등 흐름을 보면 자 코스피는 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130% 반등이 들어왔을 때 코스피는 60% 반등에 멈췄어요. 이번에는 자 코스피가 한 70% 반등이 들어오고 코스닥은 105% 정도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는 괴리율이 굉장히 컸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처음에 반등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코스피가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주도 장세가 잡힙니다. 이때가 이제 자동차 화학 정유라 그래서 차화정 장세라고 이렇게 뉴스머리를 시작을 해요. 많이 오른 거 가져다 붙여서 이런 걸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상황을 되짚어보면 자동차는 이때 우리가 현대차가 3인가 4인가까지로 올라간 게 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리스크가 왔을 때 전 세계에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어요. 리스크 관리하고 뭐하고 한다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서 뭐 증설을 했나 아무튼간 해가지고 생산 물량을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회복될 때 다른 데들은 이제 생산해서 재고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판매할 자동차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생산을 미리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 현대차, 기아차를 위주로 해서 뭐 부품주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자동차 장세가 쉽게 말하면 열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강한 대장이었죠. 처음에 이제 반등이 그럼 진행될 때는 어땠냐? 이때는 막 NC소프트 같은 게 강했어요. 그리고 화학주들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화학이 먼저 움직이고 자동차가 나중에 움직였어요. 처음에 움직인 애가 상승 파동은 단기적으로는 제일 센데 그 다음에 오래 가는 거는 이제 결국은 가치주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섹터 뭐 거기 중에서 바이오가 먼저 움직였어요. 바이오에서 뭐 시젠 뭐 등등등에서 코로나 이슈가 붙어있는 것들. 자 코로나 이슈가 이제 사그러들면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로 가장 크게 피해본 업종. 피해는 봤지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업종들이어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인 추세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2008년도처럼 쌍바닥 만들 거라고 이 초록색 구간에 보면은 자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눌렀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요번에도 처음에 반등이 진행이 될 때 요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때 쌍바닥이 아니고 한 3바닥? 흔들어가지고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움직였는데 그렇게 머무르는 기간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있었고요. 자 이번에도 고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부터 계속 비중을 주려고 현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소외감이 어떻겠냐고요. 이런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현금을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서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 위에서 갖고 있다가 자 이 이제 바닥을 딱 찍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팔아서 여기서 다시 사야지.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변동성을 예측하려다 보면 엇박자를 한 번, 두 번 타기 시작하면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처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상승은 항상 보면 이때 폭락 있은 다음에 2년이 가장 셌죠. 2008년도 이후에도.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6년 동안은 자 이때 버블을 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동차에서. 그 버블 해소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주도 섹터가 잡히는 거는 화장품이라든가 전체 지수에 큰 영향이 없는 약간 좀 테마성 짙은 그런 섹터들이 이제 주도 섹터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을 끌고 가지 못하는 섹터에서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쉬어갈 때는. 지수가 갈 때는 이제 또 주도 섹터가 잡힌단 말이에요. 전체 산업군에서 강한 힘을 가진 2017년도에는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겠죠. 자, 이런 흐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만약에 지수가 쉬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움직일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코로나 때 폭락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제가 계속 중소형주 장세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이 다 시장을 끌어가지고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상승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도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막 상승력이 막 200%, 300%씩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안정감은 당연히 대형주가 있는데 중소형주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서, 상승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서 이제 밸류를 어느 정도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환이 다시 대형주로 가든가 아니면 둘 다 같이 움직이든가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지 시장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업황을 딱 보면 지금 뭐가 좋을까? 앞으로 우리가 2년 후, 3년 후에 뭐가 좋을까?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요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2년, 3년 후 좋을 것 중에 비싸지 않은 거, 덜 올라간 거, 밸류 매력 있는 거,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분산해서 자금을 분산해두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시기가 오면 다 자기같이 찾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변동성 예측에서 1600포인트, 1800포인트에 인버스 사고 현금 만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감이 그게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시 빠진다 그래도 1600, 1800포인트까지 가줄지 안 가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가준다 그래도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때까지 버티는 게 이제 뭐 쉽지 않은 거고, 이 자리 안 주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들을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600, 1800포인트부터 인버스를 사갖고 지금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거기에 예측을 내가 해서 예측대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측을 한 걸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꾸 스스로 되뇌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심리적으로 뇌동매매라 그러죠. 심리적으로 연동이 돼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런 걸 하지 않게 돼요. 그런 걸 하지 않아야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수 있어요. 뇌동매매를 최대한 절제해야 됩니다. 자, 주도주의 변화를 이제 이해를 하자.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는 그거예요. 주도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보는데, 과거에 보면 2008년도에 지금 요 정도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건 이제 밸류 부담이 있고, 올해가 지나가면 한 2400포인트 지금 딱 맞춰놨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요 정도에서 머물러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밸류를 맞춰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이제 크게 빠지지 않고 28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내년 밸류를 다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21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너무 빠르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현금을 당연히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2021년도 밸류가 2800이고 올해 밸류가 20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딱 거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수 단위.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버블이, 이제 기간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버블이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22% 정도 버블이 저는 이제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섹터별로 버블이 있는 섹터와 버블이 없는 섹터를 나누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해볼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2008년도처럼 이렇게 횡보장세로 진행이 되면, 2008년도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횡보장세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주도주의 변화가 보여지거든요. 횡보장세로 진행이 되지 않고 빠지게 되면, 빠졌다가 올라올 때 다시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는 흐름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보는 포인트들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NC소프트라는 기업이 2009년에 성장 섹터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면 2008년도 폭락이 온 다음에, 자, 22,900원에서 거의 뭐 한 10 얼마까지 해가지고
779포인트까지 779%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7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중에 4개월은 지수가 쉬었는데 그때 어때요? 지수가 쉴 때 얘는 강하잖아요. 얘가 이제 주도 섹터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밸류 부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쉬어간다고요. 그럼 이제 쉬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그때 보면 이때 차화정 해가지고 먼저 올라가는 흐름들이 모였다가 NC소프트 같은 게 치고 올라가니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지죠. 자, 기아차 같은 것도 보면요, NC소프트 779% 올라갈 때 얘는 139%밖에 못 올라갑니다. 기아차는 폭락 구간에서. 그러다가 얘가 쉬어가고, 자, 지수도 쉬어가고 할 때 어때요? 자, 기아차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지죠. 자, 주도 섹터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봐야죠. 지금 NC소프트는 뭐고, 지금 LG화학하고 기아차는 뭐냐 이거야. 자, 업황을 이때 탔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로 가치주에서 이제 성장주로 변화하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받아서 이제 밸류를 더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흐름들이 뭘까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자, 코로나 테마를 붙어서 이제 백신, SK케미칼 요런 것들이 보면 코로나 때부터 1070%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SK케미칼이 지금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인가 돼요. 근데 이제 요 기업은 제가 시젠이랑 이런 기업들 얘기했던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결이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지금 1000% 이상 올라왔는데 그래도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SK사이언스 가치를 1조 2조 정도 보는데 이거를 막 3조 이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IPO화 뭐 하고 하면 한 5조까지도 막 책정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백신 수주들을 많이 받고 뭐하고 하고 있어서 SK사이언스 가치가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지분을 거의 SK케미칼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다. 실체가 있다라는 소리죠. SK케미칼은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시젠 이런 기업들이랑은 결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본업 가치가 지금 한 1조 정도 돼요. 근데 현재 시총이 4조 5천억이면 지금 버블이 이제 한 30-40% 껴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걸 이제 편입할 수 있는 가능 자리는 저는 10만원 구간이 깨진다 그러면 요거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신규 편입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진 자들의 영역인 거고, 만약에 SK사이언스가 이제 상장 이슈가 붙고 이게 업사이드가 보이고 하게 되면, 자, 바닥 구간에서 연결해놓고 보면 2-3,000% 가겠죠. 지금 자리에서 1-200%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자리에서 1-200% 더 가는 거는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 그럼 가진 자들의 영역인 거고, 만약에 조정에 받아준다 그러면 저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다시 이제 편입 사인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제 요런 것들이 조정을 받아줄 수도 있고, 이게 하락을 크게 주면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08년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수가 지금 여기 있는데 2008년처럼 가면 여기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쉬어야 되겠죠. 근데 지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2008년도 지표를 놓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에 빠진다 그러면, 자, 얘네들에서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존 주도주들에서도 못 샀던 것들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안 빠져주고 이렇게 흘러가면 얘는 이제 가진 자들의 영역인 거예요. 없는 것들 담아야죠. 다만 SK케미칼이라든가 뭐 이제 코로나 뭐 진단, 백신 뭐 이런 테마군들에 엮여서 굉장히 강하게 주도주 대장주 흐름으로 진행이 됐던 바이오 기업들 말고 다른 것들 보면 SK케미칼이 이제 바닥에서 한 1000% 정도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때 지수랑 연결을 해서 보려 그러면 사이즈가 좀 되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K케미칼도 한 4조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이 꽤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시총이 크죠. 자, 이런 기업들도 보면 삼성 SDI가 뭐 LG화학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은 2008년도에 있어서 일부러 삼성 SDI를 주고 나온 거예요. 뭐 삼성 SDI를 더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삼성 SDI는 자 182% 올랐어요. 키움증권 최근에 어떤 이슈가 붙고 있어요? 자, 동학개미, 그리고 부동산 규제. 자, 유동성이 3천조다. 증시로 돈이 유입될 거다. 자, 모멘텀 좋죠. 실질적으로 증권기업들이 요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뭐하고 했을 때 전부 다 서프라이즈 냈습니다. 대부분 다 서프라이즈 되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자, 키움증권도 제가 6만원, 7만원대 이제 추천드리고 했던 종목이고요.
SK케미칼 우선주도 2만원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20만원 넘어가 있어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요런 데서 다 코멘트가 들어갔고, 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도 다 갖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도주가 되기 전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얘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오 쪽은 지금은 보면 안 돼요. 상승 여력이 많이 없다라는 거. 이게 조정을 받아도, 이제 이거 추천은 들어가겠지만, 올라가 봐야 이제 뭐 1,200%란 말이에요. 진짜 많이 갈 거는 뭘까요? 2차전지 못 움직였던 기업들. 이제 이게 LG화학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LG화학이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 150% 됩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여기에서 한 500% 올라갔어요. 자, NC소프트는 여기에서 한 100% 정도 올라갔어요. 자, 2009년 뭐 여기까지, 고점까지 보면,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주도주가 기아차였죠. 그럼 뭐예요? 지금 금융 섹터들은 많이 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금융 섹터가 지금 밸류가 상승 여력의 100%에서 한 200%씩 보여지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나오면, 업사이드가 1, 200%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 400%, 500%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키움증권이 이거 주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면서 제가 이제 6만원, 7만원대, 자,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담으라고 제가 코멘트 드렸습니다. 형분들한테 다. 그쵸? 이제 여기에서 뭐 조정이 한번 왔다 가든 그냥 가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100%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줄여놓고 계속 리밸런싱을 보는 거예요. 아직 못 올라간 거 찾아서. 상승률이 높은 거 찾아서. 자, 금융 섹터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증권 섹터가 지금 금융 섹터에서는 가장 이제 좋아요. 상승률이나 밸류는 보험 섹터가 제일 좋아요. 근데 보험주들이라든가 은행주들은 금리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보여집니다. 자, 미국채 완전 작살났다가 전부 언론에서 금만 떠들죠. 이제 금 마케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100% 지금 가격 절반 구간에 회원분들한테 얘기했어요. 2017년도부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줄여가지고 다시 이제 조정 오길 기다려야 되는 포지션이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 같은 거. 지금은 채권 보라 그러고 있죠. 채권이 이제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지금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움직이려는 뭔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은행주들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금융 섹터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도 섹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다가 모멘텀 붙일 거는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뭐 핀테크니, 뭐 디지털 화폐니, 뭐 등등등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장 모멘텀들을 탑재를 하면 밸류가 어때요? 지금 밸류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고평가 구간까지 들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소재 쪽은 좀 버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비 쪽은 많이 싸요. 그럼 조정이 갖다 다시 움직일 때는 장비나 부품 쪽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내용이 되게 길어서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 하반기부터 2021년 가장 핫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예요? 2차전지란 말이에요.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추정치라든가 가이던스 잡히는 것들 보면 업사이드가 막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의 흐름을 추적을 하면 돼요. 이게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담으면 되는 거고, 조정이 안 들어오면 가진 자의 영역인 거고, 그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되고, 증권, 금융, 뭐 이쪽은 저는 이제 따라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규제. 지금 유동성은 폭발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돈을 막 찍어서 풀고 있으니까, 화폐 가치니까 똥값이 되니까 자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가가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게 되면, 자, 주도 섹터로 금융 섹터가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SOC라든가 북한에 대한 어떤 것들은 지금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요런 것들이 되면 건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상승력이 가치주 섹터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거는 금융 섹터하고 건설 섹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가장 큰 건 2차전지하고 5G. 그리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가장 큰 건 디스플레이하고 휴대폰 부품. 자, 바이오만 빼고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흐름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주도주라고 떠들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이미 난 안 갖고 있는데. 지금 따라 살라고 이걸?
지금 이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야죠. 이렇게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를 사야죠.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쳐다볼 게 아니고, 이건 마케팅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기다려서 이런 것들은 편입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지수가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은, 지수가 만약에 들었다 눌렀다 하면서 5개월에서 내년이 넘어가서도 10개월 정도 만약에 횡보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5개월, 10개월 지나버리면 늦어버리죠.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한 100% 이상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요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수가 빠지는 날 체크하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폭 빠지는 날. 여기 보면, NC소프트 같은 거 많이 빠지는데, LG화학이라든가, 무슨 기아차 같은 거 이때 당시에 보면, 지수보다 덜 빠진다고. 지수보다 덜 빠지는데, 밸류 매력이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정이 올 때. 그럼 걔네들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덜 빠질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싸니까 덜 빠지는 거란 말이야. 뭐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어. NC소프트 같은 거는 700% 800% 올라갈 때 얘는 뭐 139%밖에 못 올라가고, 빠질 때는 겁나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있으니까 키 맞추기가 들어서면서 주도 섹터가 이렇게 변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된 코로나 이후에 시작된 장이 2008년도 때처럼 2009년에 끝났지, 지금 이게 뭐 5년 10년 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예단하면 안 된다고요. 밸류 매력이 보이는 게 있으면 계속 사담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리밸런싱 보면서 이제 지수 밸류, 시장 밸류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다 그러면 현금 대응은 해주면서 조정이 올 때마다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려면 이 정도의 스탠스는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2, 3년 후에 지금 좋을 게 뭘까? 2, 3년 후에 가장 좋을 게 뭘까? 뭐 2차전지. 자, 5G는 모르겠어요. 2,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최근에 뭐 폴더블 시장 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뭐 대충 뭐 IT 쪽, 그쵸? 이런 정도 스탠스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같이, 야, 2, 3년 후면 지금처럼 저금리 구간에 있을 수 있을까? 자, 물가 흐름 체크해서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야, 이거는 가치주 섹터가 가겠구나. 자산 가격이 부각받는 시기가 오겠구나.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부채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부채가 많이 있는 기업들, 성장 기업들은 대부분 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조업에도 그렇고, 제조업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부채가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익에서 이자율이 많이 떼가니까 마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마진폭이 줄어들고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자산주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단 말이에요. 금리가 움직일 때는. 자, 금리가 움직일 때는 화폐 가치가 살짝 반등을 주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하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살짝 반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반등 줬다 빠지고,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반등 줬다가 빠지고, 반등 줬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화폐 가치라는 거는. 그럼 이 반등 국면에는 기존 시크니컬이 굉장히 강해요. 이 흐름이 막 몇 년씩 지속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뭐 100년이면 뭐 예를 들어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에 뭐 이제 한 3년 5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올리고 뭐하고 하다 보면 부실 기업들이 다 털려요. 구조조정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가게도 이제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깡통 나고, 뭐 기업도 이제 부채 감당 안 되는 데들 이제 다 망하고. 저금리 때는 다 버티죠. 빚을 더 못 내서 그러는 거지. 왜? 부채 이자가 없으니까 다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해서 이런 리스크 요인이 나와서 경제가 좋다가 이런 리스크 요인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금리를 또 뭐 팍 낮추면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게 경제를 계속 움직이게끔 국가에서 컨트롤을 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폭락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버블을 키우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조금 틀리긴 해요. 2017년도에는 버블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버블이 바이오 말고는, 바이오는 버블이 있었어. 뭐 신라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근데 IT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버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빠진 거죠. 근데 2007년도에는 확실하게 버블이 심했어요. 금융, 철강, 건설, 뭐 우리나라 시크니컬 업종들 뭐 해가지고 버블이 엄청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망하면서 이제 금융위기들이 왔었던 거고, IMF 때는 훨씬 심했고, 기업들이 뭐 IMF 이전에는 기업들 70% 이상이 다 분식회계했다고 보면 되니까. 지금 상장 폐지 요건에 상장되는 70% 이상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찍어갖고 그냥 채권 발행하고 막 종이 발행하고 하면 사람들이 막 사주니까 자금 조달 쉽고, 내 맘대로 해가지고 돌려다 갖다 쓰고 닦아 쓰고 그런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IMF라는 게 이제 발생했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건전해졌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얼마나 투자하기 좋아요. 이런 변동성에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락 조정 오면 어때? 왔다가 이제 오면 얼마나 좋아. 그동안 못 샀던 걸 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게 비싸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못 담겠다 했던 것도 편하게 담아갈 포지션들이 오잖아요. 하락 조정이 와주면. 근데 이제 기다리는 하락 조정이 안 와주고, 과거 2008년도 이후에 이제 반등했던 흐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쉽게 안 빠져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수는 여기부터는 많이 못 올라갑니다. 지수는 여기부터는 많이 못 올라가는데, 자, 주도 섹터는 바뀌어가지고 한참을 더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는 거는 하락이 진행된다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요 정도 일단 보여진다. 2차 전지에는 여기 5G도 넣어줄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증권주에는 금융, 건설 섹터, 이제 저는 이 정도 다 넣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만 꺼지고 코로나 말고 다른 것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 판단을 좀 어떻게 잡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해가면서 대응을 해가는 그런 정도의 구간이 지금은 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많이 했었던 그런 구간이었죠. 이때가 보면 뭐였지? 뭐 신작 아무나 뭐 다 성공하고 뭐 그랬어요. NC소프트 내놓는 신작마다 다 성공하고 뭐 이때가 아이온 나왔을 땐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많이 했었던 그 시기였고, 이제 화학업황 돌아서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좋았었고, 자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자 2차 전지라고 뭔가 미래의 모멘텀들을 입히고 있잖아요. 전기차부터 해서 자율주행이 뭐니. 그러니까 이때는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었어요, 다. 2008년도에는. 지금은 뭔가 다 신산업이야. 그쵸? 뭐 바이오 같은 경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뭐 요런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한 적이 없었어. 근데 지금 SK에서 지금 뭐 백신 쪽도 그렇고 신약 쪽도 그렇고 이제 대기업들이 뭔가 성과를 내놓고 있죠. 생산 캐파 늘려가지고 뭐 규모의 경제 만들고 있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시밀러 산업 쪽,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금융도 이제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점포 줄이고 온라인 마켓 늘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돈 더 벌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건설 섹터, 뭐 자동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3D 프린트, 그리고 무슨 뭐 자율주행, 드론,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인건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결국은 다 비대면 산업도 기존 산업에 다 녹아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런 파동들이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그냥 기존 산업이 로테이션 되던 구간이에요. IMF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혁신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뭐 큰 성장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움직이는 섹터들이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 모멘텀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거와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 구조를 보면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가 이제 자,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기계 중심의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자, 뭐 힘들어. 인간 이제 노동력이 인간 중심에서 이제 기계 중심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게 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떠나서 뭐 그쵸,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제 신경 쓰고 뭐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얘기하려다 보면 뭐 몇 시간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해놓고 보면, 자, 인간에서 기계로 노동력이 옮겨가는 그런 산업 사이클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변화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숫자로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래의 주도주들을 지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에 지금 다 갖고 있었던 거죠. SK케미칼 우선주 뭐 이런 거 2만원대부터 그쵸?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못 먹었을 뿐이지. 자, 삼성 SDI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자, 바닥군방에서부터 다 추천드리고 뭐하고 했잖아요. 금융 섹터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는 자, 매집을 해가고 있죠. 자, 이런 포지션들이 결국은 다 움직여주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골고루 사서 기다리는 게 투자라는 거죠. 다만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자, 비슷한 흐름은 어디서 비슷하고 어떤 부분들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내다 보면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지? 과거 데이터를 이제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과거를 보고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투자도 그런 창의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면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 일반적인 오류에 빠지지 말고 좀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남들이 안 쳐다보는 곳을 자꾸 찾아가려는, 대중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머무르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자꾸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투자 성과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